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9시보다 지금이 더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이런 불장 덕분에 우리나라 시총이 드디어 6천조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 장중에 6,575선까지 접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전반적인 섹터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전력 설비 관련주 더 드라마틱하게 튀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23% 넘게 그야말로 이제 폭등했거든요.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3% 넘게 급등한 것이 87년도 이후에 대로 이렇게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 폭으로요. 단일 기준으로 하나의 종목이 인텔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텔이 이렇게 잘 가져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9번째 최고가를 썼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6번째 신고가를 쓴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를 좀 대입해 보면 메모리 관련주 그 투톱이 잘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총 6천조를 넘어설 수도 있겠고 이 코스피가 6,575선을 좀 접수하는 흐름으로 또 최고치를 쓰는 기록들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점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토큰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고 하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브리핑으로 넣어봤습니다. 지금 AI 토큰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3월 들어서 매주입니다. 토큰 사용량이 1년 전에 비해서 12배가 뛰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토큰은 AI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아주 최소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최소의 단위이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시대에 토큰이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AI 에이전트가 확산이 되면서 더 토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AI 시대를 보면 예전에는 AI 생성형일 때는 학습만 했으면 됐는데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이런 부분은 맞춤형 비서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하고 추론하고 행동하고 끝없이 수정하고 이러한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분기 분당 토큰 사용량을 봤을 때 오픈 AI가 1년 사이에 2.5배 뛰었고요. 구글도 60% 이상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토큰이 중요한 이유는 또 메모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토큰과 메모리가 함께 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이 10배 늘었다라고 하면 메모리가 10배 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선형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메모리는 양적 성장, 질적 고도화 이렇게 양축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 진입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모로 디램과 낸드 전 영역에서 가파르게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비단 HBM뿐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디램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해서 기업용 SSD 그리고 고성능 저전력 이런 쪽 그런 부분의 수요가 함께 붙으면서 디램과 낸드 전 영역에서 가파른 급증하는 폭발하는 수요력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AI 산업혁명의 구조적인 수혜주는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두 종목,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총이 6천조를 돌파하고 코스피가 6,575선을 넘고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이라는 기록은 모두 깨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 너무나 AI 시대에 중요한 토큰의 개념 잘 하시면서 메모리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축이 될 수 있음을 이 리포트나 이 각종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리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연일 강합니다. 코스피가 6,570선까지 돌파하면서 지금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2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연일 계속해서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여 년 동안의 최고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코스닥이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새로이 써내고 있는 상황. 정말 오늘 시장 강하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만 이제 시장은 실적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대비해서 개장 직후보다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노무라 증권의 목표가 234만 원짜리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뒷받침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반도체주들이 연일 강세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28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일중 고점 부근 돌파,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새로이 써내고 있습니다. 5%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잠깐 하락했습니다만 이를 모두 되돌려내고 상승 중입니다. 파업 이슈가 겹치면서 SK하이닉스보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쪽으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2%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전반, 밸류체인 단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TC본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12.52%가량 급등하면서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최동신 회장의 30억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에 불을 붙였고요. 오늘 12%가량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종, 섹터는 전력 설비입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가 500만 원짜리도 나온 가운데 일단 1분기 실적의 그 근거가 있었죠.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지만 1분기 수주를 잘 봐야 한다라고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1분기 신규 수주만 4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이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이 신규 수주가 반영이 된다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그 근거였고요. 이에 따라 50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신고가 새로 쓰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400만 원 선까지 돌파했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이제 정말 효성중공업의 주가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 LS 일렉트릭도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3사가 함께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북미양 데이터 센터 매출 그리고 실제로 이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만큼 전력기기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주단 안에서는 HL 현대중공업이 전장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에 7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7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L 현대중공업 오늘도 신고가 흐름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진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죠. 이제 데이터 센터에 힘센 엔진을 HL 현대중공업이 공급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마스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붙으면서 한화 엔진이라든지 STX 엔진 같은 종목들 오늘도 연일 신고가를 새로 써내고 있다라는 점 포착되고 있고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4엔진이 북미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까지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으니까요. 이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중동 이슈가 조금 잠잠해진 가운데 방산주들은 쉬어갑니다. 중동 관련해서 지금 주말 사이에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중동 이슈에는 조금 잠잠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주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데요. 2차전 지수들도 마찬가지로 쉬어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2% 넘게 밀립니다. 특히 LIG 넥스원이 4% 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중입니다. LG 엔솔 3% 넘게 하락, 삼성 SDI도 일단은 2% 가까운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건요.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반등을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전장에서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판매량 같은 경우 특히 영업이익 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줄어든 영업이익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죠. 이에 따라 현대차가 전장에서 좀 큰 폭으로 밀렸는데 오늘 다시금 피지컬 AI 관련된 모멘텀 타고 3% 가까운 반등에 성공했고요. 마찬가지로 기아도 반등에 성공, 현대 글로비스 같은
같은 경우도 6%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 전반이 두심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술주 쪽으로 좀 강하게 올라줍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1%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름폭 키우면서 12%가량 급등, SPG도 10% 넘게 오르면서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두 자릿수 급등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르면 올해 7월 말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피지컬 AI 관련된 모멘텀 타고 로봇 부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도 전반이 좋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ABL 바이오는 무려 9% 넘게 급등하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삼천당 제약도 8% 넘게 상승하면서 전장에 7%가량 반등했는데 오늘 다시 8% 넘게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DC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리보엑산 관련된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크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이 지금 긍정적인 투심 돌아선 가운데 전장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과 함께 코스닥이 1200선을 넘어섰는데 오늘도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리고 기술주가 이끌어주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펄어비스도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주도 오늘 투심이 긍정적인데요. 앞서 김민석 총리가 펄어비스 글로벌 판매량 500만 장 돌파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남기면서 오늘 개인주 전반이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주들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테마성 움직임인데 지금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백화점 매출도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백화점주가 오늘 시장에 주목받아가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1.7%가량 코스피가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600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에 6,5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오늘은 6,600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 6,591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1,22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크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도 M7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고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전장 대비해서 7원가량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에 따라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00억가량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좀 강하게 사들이는데 5천억가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장 초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 만큼 매수폭을 키워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만의 순매도가 일단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는 기관이 좀 시장을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을 강하게 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가고 삼성전자가 연이어 좀 잘 가고 이런 흐름들.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줬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디램과 낸드 두 축이 아주 잘 받쳐주고 있는 느낌적 느낌 납니다.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오를까에 대한 진단 메리츠 증권에서 해냈습니다. 일단 B2B와 B2C로 나눠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B2B는 기업 대 기업,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 대 기업으로 보면 서버 디램 굉장히 중요한데 AI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요가 작년에 하반기부터요. 이 GPU에서 GPU도 중요합니다. 추론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도출하려면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것을 연산해야 되다 보니까 CPU까지 더 강력해진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오르는 흐름들이 뭐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보면 GPU에서 현재 CPU까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GPU가 예전에 상반기에는 8에서 9대 1이었다면 GPU 대 CPU가 8에서 9대 2로 이렇게 보면은 CPU가 늘어난 양이 더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CPU 이 비중이 눈에 띄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CPU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도 하고 시스템 구동하는데 운영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잡히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아시죠? 거기 CPU도 CPU지만 예전 전통적인 CPU 그러니까 인텔, AMD 이런 기업의 전통적인 CPU 역시 수요가 폭증하는 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CPU도 폭증하고 차세대 이런 부분도 수요가 급증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C 기업 대 개인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업체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 사기, 컴퓨터 PC 사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이런 부분에 가격에 이제 전가가 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 역시 어떻게 예고가 되냐면 제한적인 물량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가파른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선두 업체라고 썼지만 누가 봐도 삼성 쪽인데요.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더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인데요. 여기에서 수요 예측 이런 부분을 보니까 서버 DRAM 수요 증가율이 60%에서 7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급은 20에서 25%밖에 늘지 않아서 공급은 절대적으로 적은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측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결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두 분기 이제 지났잖아요. 근데 각각 35%, 전 분기 대비해서 80% 우상향 추세로 가파르게 속도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 자릿수의 상승률, 그러니까 판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이죠.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4분기에 HBM도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순환 구조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메리츠증권 메모리 가격 상승 얼마나 올라갈지 그 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보시고요. 결국 이게 메모리 가격, 결국 삼전 믹스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오늘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가고 시총 더 넘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바탕을 읽을 수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전선전력설비, 이 중에서도 효성중공업 되겠습니다.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400만 원 갔죠.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효성중공업 더 간다? 이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앞판이 더 있을 거고요. 뒷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4조 원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효성중공업이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이 점유율이 77%거든요. 근데 이후에 앞장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효성중공업 오늘 그 목표 주가가 유한타증권에서 50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500만 원짜리가 나오고 효성중공업 오늘 장중에 400만 원 갔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오늘 480만 원을 올랐고 그러니까 480만 원짜리도 나왔고 500만 원짜리도 나왔고 실제로 효성중공업이 장중에 400만 원 가기도 했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사실 한 종목에 300만 원, 400만 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중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같은 섹터 내의 경쟁 업체이긴 한데 굉장히 값어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 GE 버노바를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 기준으로 PER이 효성중공업이 44배거든요.
그런데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50배입니다. 그리고 3년, 작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EPS 성장률이 효성중공업은 43%거든요. 그런데 GE 버노바가 22%입니다. EPS, 굉장히 주당 순이익 이런 부분 성장률 봤을 때 GE 버노바보다 효성중공업이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그렇죠? 22%고 43%인데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얘만큼 못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GE 버노바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유한타증권에서 50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공업 부분의 성장력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 수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1분기 수주가 4조 원이 넘으면서 미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렸고, 이게 근데 2029년을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타임라인을 조금 더 길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곡간, 창고 이런 부분이 더 있다라는 건데 일부는 30년, 31년까지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더 길어진 상황이라서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수주 곡간 이런 부분에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올해 수주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는 7조 한 6천억 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향후 더 확대가 되면서 대신증권에서는 11조 넘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흐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초고압 변압기 있고요. 고전력 설비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붙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미국 쪽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생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활을 걸고 있는데 차세대 변압기 그런 사업화도 현재 추진 중인 바 앞으로 전력, 절벽 설비단에 대한 수요가 더 붙지 않겠느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해서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미국향 차단기 공급 물량이 2분기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업이익이 4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부분 반영하더라도 1분기는 부합을 했네. 왜냐하면 좋은 부분이 2분기로 지연됐는데도 그럼 앞으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1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년 사이 43% 성장한 그런 구간 이제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는 북미 비중 보셔야 되는데요. 중공업 쪽 중장기 수익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여기 대신증권은 효성중공업을 480만 원으로 올렸는데 유한타증권은 5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중공업 쪽에서 4조 이상 벌 것이라는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을 또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효성중공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입니다. 3개월간 자사주 5천억 원을 매입합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월 3일 전량 소각할 예정이고요. 보유 자사주, 기보유 자사주 이런 부분이 약 130만 주 있는데 내년 9월까지 전량 또 소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흐름 좀 보시면 되고요. 정책 흐름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계열사에서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되게 중요하죠. 사실 오늘 로봇 관련주가 또 줄줄이 오르고 있는 흐름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한번 보실 만한 그런 부분인데, 액추에이터, 로봇에 따르면 이제 관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 내재화하는 흐름들이 있고 외주 아니고 스스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거고요.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렇게 물건을 짚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 이런 성장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좀 부합한 결과가 나왔고 2분기에도 좀 긍정적인데 8천억 원에서 2분기에는 한 9천억 원 정도 벌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양산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돼도 이쪽이 상쇄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흑자 전환. 이 부분은 흑자를 내는 것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 모멘텀까지 붙어서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물류비 하반기부터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물류비가 하반기 조금 더 부담이 되겠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고 DS투자증권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자사주 매입 소식,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효과들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현대모비스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우리금융지주 분석했거든요. 이후에 다른 증권사에서 하나금융지주 분석했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은 약간 희비는 엇갈리지만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 우리금융지주 투자할 맛 나는지 분석 리포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올려잡았습니다. 46,000원 정도 되고요. 기존 대비해서 10%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추진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향후 보험자회사 합병, 선행과제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관련해서도 부채 구조가 개선이 되고 비용 효율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세트 이 부분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자본이 좀 있어야 외부 환경,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익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데 그런 부분은 일단 회복은 했습니다. 대출 성장 좀 완만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라고 요게 뭐냐면 이제 보험사가 보험비를 또 내줘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역시나 잘 지급할 수 있는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안정한지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자회사 투자 여력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데 1조 원 최근 유상증자를 또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비은행 자회사 쪽 그런 수익 기여를 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ROE 개선 기대감이 있는 우리 금융지주 긍정적인 흐름들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미래에셋증권이 하나금융지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머니코드에서 매일 아침마다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또 섹터를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17만 9천 원으로 하나금융지주를 목표주가 상향하는 소식을 알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환율의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국에서 외환 리스크, 이 구조적으로 리스크 이런 부분에 좀 더 승인하면서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아져서 이런 부분은 금융지주에서는 좀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언급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금융주에서는 중요한데 다른 경쟁사와 비슷하게 상단을 없애는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올해 주주 환원율 50%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가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면 24년도 발표한 주주 환원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약한 거를 지키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자사주 4천억 원 매입 소각 이슈가 있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반기 6천억 원. 이런 정책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튀기도 하니까 잘 보셔야 될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 보셔야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좀 상회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자 이익이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5%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괜찮았고 비이자이익은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지주 안정적인 실적 토대 위에 정책 모멘텀이 얹혀져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가 나온 듯 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금융주주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 비교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KB증권에서 언급했는데 지금 좀 사도 되나? 이런 부분에서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제철을 목표주가 5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35% 좀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부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게 반덤핑 관세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뭔가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세를
물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 이제 됩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반등 기대가 있다고 하는데 제철이잖아요. 철강 산업. 중국에서는 부동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철강 이런 산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등이 된다.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주요 포인트로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2분기, 그러니까 현대자철은 1분기는 버리고 2분기를 눈여겨보시면서 가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판매량은 늘 것으로 보이거든요. 20만 톤, 판재, 그리고 봉영광 이런 부분은 좀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30억 원 정도 손실은 나는데 이런 부분이 2분기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좀 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철강, 스팟 가격, 현재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시 판매량 이쪽으로 튀고요. 열연 스팟 1분기에 95만 원 선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과 더불어서 철근도 84만 원까지 변동된 사안들 높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새만금 투자 소식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봉영광 같은 경우에도 연간 530만 톤 판매, 노출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3에서 6% 수준 좀 예상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이게 철강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제철은 1분기 좀 부진했지만 2분기를 디딤돌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관련 섹터 이런 부분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래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주가 급등을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쓰고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 꼭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나왔을 때 한 발 멈춰서 투자 의견 이런 부분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역시나 좀 알려드릴 거고요. 밸류 부담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생겼다라고 BNK 투자증권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광 장비 수출 기대, 미중 분쟁의 반사 이익 때문에 그동안 주가는 급등했지만 현재 밸류 부담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실적은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2분기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신규 장비 이런 부분도 발주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괜찮은데 주가 밸류가 좀 높네, 좀 부담스럽네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 옥석 가리기는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수가 더 가네요. 6,580선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는지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미국 시장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이란과의 전쟁은 휴전으로 끝난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이제 취급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도 AI 쪽에다가 다시 눈길이 가고 있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하면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밑에 종목들을 그 2등주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광전자나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제주반도체,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도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AI 관련해서는 역시나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그 고가주와 저가주 이 사이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가주라고 볼 수 있는 태성이나 CNG 하이테크, PI,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역시나 AI 쪽은 반도체 장비들이죠. 반도체 장비 중에 HBM 반도체를 만드는 TC본드를 만드는 이 한미 반도체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한화 비전 둘 사이에 기술 갖고 특허 갖고 이제 싸움이 있긴 있지만 두 기업 모두 이 SK하이닉스로부터 이제 HBM 그 반도체를 만드는 TC본드를 그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AI가 결국은 피지컬 AI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오늘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요.
오늘 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은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 관련 로봇 부품주들도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보시게 되면 뭐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로보티즈, LG전자랑 관련된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그 뒤를 밀어주는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정책 수혜주가 로봇주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특히 부품주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를 겁니다. 지금 당장 엔드유저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나 급등하면서 먼저 시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 뜨뜻한 이 아랫목이 데워지는 것처럼 로봇 부품주들은 장기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봇 부품주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호텔, 카지노주와 백화점 유통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말은 당연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올해 2월 달까지입니다. 3월 달, 2월 28일 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 급등했고 국제유가 급등 때문에 이번 4월 달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항공권에 이제 포함되는 유류할증료가 4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찾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유류할증료가 한번 오른 건 6개월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기간, 이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최소한 6개월은 갈 수 있다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호텔 카지노주와 백화점주 유통주의 급등은 1분기 실적을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실적 피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랐을 때 물론 어디까지 오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올랐을 때 팔고 현금화된 이 돈을 로봇주나 2차전지 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올 하반기에 어느 섹터가 이 주도권을 갖고 시장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을 보신다면 역시나 로봇주와 2차전지주는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업종 아니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 이렇게 희비에 엇갈리는 업종에 대해서 분석 잘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 첫 출발 월요일 기분 좋은데요. 어떤 종목을 담으면 더 수익률이 업될 수 있을지 전략 선택해 주세요. 네,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를 생각하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파란불이 켜도 두려워지지 않고 왜냐하면 하반기에 실적이 동반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시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것은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금 파란불을 켰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투자가들도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차전지와 로봇주들은 하반기를 이끌어갈 섹터입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실적도 좋고 앞으로 생산 캐파를 늘려서 매출 외형을 늘리면서 수익성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다면 역시나 사면이죠. 사면은 이번 창원공장 2공장과 3공장이 5월, 6월 각각 오픈을 하고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 말뜻은 생산 캐파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고 이 사면의 창원 2공장과 3공장은 방산과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이 말뜻은 방산과 로봇 감속기라는 이쪽 분야에서 사면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사면을 편입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로봇 관련주로 봐도 되겠군요. 사면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유의미한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전력과 전력 설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구글이 엔트로픽에 최대 4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 100억 달러를 우선 투입하고 성과에 따라 300억 달러를 추가 집행하는 구조다. AI 패권 경쟁 속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연산 능력이었다. 구글은 운영한 5기가와트 규모의 클라우드 연산 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형 데이터 센터 수준 인프라를 선점하며 AI 모델 경쟁의 병목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엔스로픽은 빠르게 몸값을 키웠다. 클로드 코드 확산으로 기업 가치 3,500억 달러를 유지했고 추가 투자 옵션까지 확보했다. 아마존 투자와 IPO 검토까지 겹치며 자금 조달 속도가 가속화됐다. 다만 관계는 단순 협력이 아니었다. 구글 TPU와 엔스로픽 모델은 상호 의존 구조였지만 AI 코딩 시장에서는 직접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와 순환 투자 논란까지 부각되며 불확실성도 함께 확대됐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I 그리고 뭐니 해도 반도체, 전력 설비 이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오늘 주제에 그냥 딱 들어맞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이거 어떤 이슈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예.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메인주라는 네.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주이다 보니까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요.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임시적으로 2027년까지 말까지 더 이상 추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네. 지난주 말에 그 메인주의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를 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유사한 법안이 올라온 곳이 10여 개가 넘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못 느끼실 것은 한국엔 지금 데이터 센터 AI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울산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몇 개 더 짓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에 건설 허가가 나 있는 데이터 센터가 3,000개가 넘습니다. 3,000개요. 3,000개가 넘고요. 현재 건설 중인 게 6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넷플릭스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네. 뭐 데이터 센터를 못 져서 우리가 유튜브 속도가 느려지거나 넷플릭스를 못 보거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AI라는 것은 우리가 AI 투자를 한다는 것은 빅테크가 여러분들도 올해부터 나타난 현상이 메타라든지 뭐 최근에 지난주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카펙스 투자를 많이 하겠다. 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건 대부분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설비 투자를 늘려가면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도대체 그것을 제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제때 벌어줘야 되는데 계획대로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제때 작동하지 않는 거죠. 에너지도 어렵게 제때 전력도 생산했는데 데이터 센터의 인허가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커지는 거고 지난주에 블룸버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 부분을 되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본석에 따르면 심지어는 드론을 다 동원했어요. 드론으로 그 지역 상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재 건설 현장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 여러분 40% 2026년에 완공돼야 될 40%의 데이터 센터가 3개월 정도는 최소 지연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서는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드론 분석에 따르면 2027년에 완공돼야 될 것 중에 60%가 건설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지금 뭐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뭐 그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한국의 관련주들이 지금 에너지주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예. 이때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도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거는 의미 있게 저는 AI 수요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예. 특히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AI 수요가 2026년 올해 들면서 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 쓰이는 토큰의 양과 제가 일을 시켜놓고 이 친구가 코드를 짜고 코드의 오류를 검증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위 에이전트를 불러가지고 더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클로드 코드 이후에 또는 오픈 클로 이후에 즉
사용자가 이용자가 인간이 잠자는 동안에도 AI가 작동된다는 것은 여러분 폭발적인 토큰의 이용량을 의미합니다. 네, 수요 토큰이 많아질수록 메모리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한 네, 거고 네. 있는 지금 데이터 센터도 과부하에 걸려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월 초에는 클로드의 4.6 오퍼스 4.6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자원을 배분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또 하나는 만약에 공사가 여러분 제때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지 못해서 못 들어갈 경우에는 즉 공사가 지연된다는 거잖아요. 지연이 된다는 것은 6개월 지연될 수도 있고 1년 지연될 수도 있다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 그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HBM도 수요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수요는 변함이 없고 더욱더 증가하고 있지만 네. DC가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완공돼서 거기에 전력이 제때 공급돼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변압기도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변압기가 지금 병목을 형성하고 있어요. 워낙 많은 변압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병목이 생기다 보니까 건설도 딜레이되고 숙련된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딜레이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메인주와 같이 아예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죠. 건설 일정 기간 동안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것. 그리고 뭐 통과될 일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버니 샌더스 미국의 상원 의원이라든지 AOC라는 미국 하원 의원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원과 하원에도 중앙정부 상원과 하원에도 연방정부 상원과 하원에도 지금 모라토리움 관련 법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즉 미국의 사회적 반감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단히 커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 뭐 이제 추가적으로 3,000개 지어진다고 하니까 네. 그럼 확장 안 되고 전력 부족되고 뭐 이러면은 딱 하나의 단어가 생각나는데 마비가 되겠네요. 네. 마비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도 이제 변화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 센터 과거에는 GPU는 처음엔 GPU가 병목이었잖아요. 그래서 GPU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그래도 한국도 25만 개 확보했다고 난리가 났던 것이 네네. 그것도는 GPU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엔비디아 CEO 왔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GPU는 어떻게든지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구합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근데 구했는데 이거를 GPU를 제때 공급을 해서 그러면은 건설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는 증가해요. 그러면 어떤 전략적 고민을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요즘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 이게 100의 GPU가 있어요. 100개. 또는 1000개의 GPU가 있죠. 1000개라고 하죠. 그럼 500개는 고객들한테 팔아요. 500개는 팔고 500개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짓고 그리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연구하는데도 쓰게 할 거냐, 네. 아니면 700개를 고객에게 팔고 300개를 MS 코파일럿과 자신들의 연구하는 데 쓸 거냐, 이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분기 실적 때 마이크로소프트 CF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코파일럿과 자체 AI 연구에 GPU를 더 많이 할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돈을 벌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면 아무래도 돈을 버는 시기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코파일럿을 사람들이 안 써요. 다 클로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네, 그렇죠. 그러면 코파일럿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배당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GPU 1000개 중에서 가정한 겁니다. 500개가 아니라 700개를 갖다가 코파일럿에 분배를 했는데 그렇네요. 안 쓴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고민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구글 모두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AI 수요는 특히 2026년 들면서 특히 클로드 코드가 나오면서 또는 오픈클로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자원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서 지금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 실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이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사업부에서 클로드를 갖다가 전면 도입하기로 2월 달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존에서 그것을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아마존에서 GPU를 삼성전자에 배당을 지금 늦춰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예를 들자면 국내에 있는 그 GPU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GPU를 둘러서 삼성전자가 쓰게 해주겠다. 뭐 이런 방안을 했더니 그건 또 우리나라 국정원이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지금 수요는 많은데
현존한 것에서 공급하는 것에 병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정책을 잘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매출 구조가 바뀌는 상황까지도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5년을 끝으로 AI 경쟁에서 1막은 끝났다고 봐요. 2막은 누가 이거를 잘 운영하는 겁니다. 하이퍼스케일러도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지금 가장 큰 것이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픈 AI가 2030년까지 목표로 했던 게 처음엔 20기가와트였어요. 네. 20기가와트의 자체 데이터 센터였는데 이제 여러분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한 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1.9기가와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여러분 오픈AI가 뭘 발표하냐면 20기가에서 12기가와트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2기가로 가기 위해서도 지금 2기가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10기가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더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3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픈 AI의 대표인 샘 알트만의 집에 누가 화염병을 던졌잖아요. 그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그 조직의 그 하나의 단체였어요. 명단에 뭐가 나와 있냐면 AI 관련된 CEO들에게 공격하는 명단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도 단연하게 반대를 해야 되지만 미국의 사회 분위기가 작게는 주민투표에서 주민공청회 그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 사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사회적 저항감들이 결코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다시피 지금 MBC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대요. 네. 그런데 AI 호감도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지 AI 시대의 병목 현상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저지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간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네, 사실 MBC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호감도가 여러분 이란보다 안 좋아하고요, AI를. 민주당. 그래서 뭐 중국보다도 안 좋아하고 뭐 네네네. 이런 지금 호감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맥락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중국은 좀 달라요. 여러분 중국은 거의 굴욕적인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굴욕의 1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편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외세 침탈을 당하고 식민지적인 전쟁을 하게 되고 하지만 공산당이 지배했지만 대단히 가난한 삶 속을 살았잖아요. 개방 전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개방을 일으키면서 제조업 붐도 이렇지만 흔히 말하는 IT, 디지털 경제의 붐이 중국의 8억 인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기대치를 갖고 있고 오픈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AI가 이번에는 또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살게 할까.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디지털과 모바일 경제가 일어났을 때 되게 좋았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쌓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인스타그램을 지금 성인 미성년자에게 금지하려는 법안을 좀 하려고 한다든지 유튜브 쇼츠라든지 틱톡에 너무 인스타그램 릴스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빅테크들이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신들을 낳는다든지 하면서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라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그 엔스로픽의 CEO 다모덱이라든지 오픈AI의 샘 알트만이라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는 AI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정말로 도움이 될 거고 우리의 삶을 개선할 거라고 얘기도 하는 반면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겠지만 AI가 인류를 없애버릴 거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그 이유를 분석한 거에서 아니 빅테크 다니는 직원들은 떼돈 벌겠지만 그리고 AI 관련 투자하신 분들은 떼돈을 벌겠지만 미국의 많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 AI 관련주를 투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연한 불안이 동네의 데이터 센터가 저지르는데 여러분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예를 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감당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그 크기는 쉽게 얘기해서 200메가와트 이하예요. 인류는 다 200메가와트 이하의 데이터 센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00메가와트는 기본이고요. 한국이 지금 500메가와트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1기가와트, 심지어는 1.4기가와트, 메타 같은 경우는 3기가와트를 꿈꾸고 있고 이번에 1월 달에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콜로서스 2 같은 경우는 1기가와트예요. 정말 대형입니다. 24시간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그리고 건설할 때는 건설 일자리가 발생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고 만들어진 이후에는 대단히 자동화하기 때문에 일자리 효과가 거의 없어요. 세금 효과는 있지만 일자리 효과가 별로 없는데 소음은 크고 여러분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전기를 공급하고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에 전기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AI로부터 이득은 못 보는데
주식 투자도 안 했고 나는 그리고 화이트 칼러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AI로부터 뭔가 일상의 편함이 별로 없는데 네. 전기세는 올라가고 소음은 커지고 뭔가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고 또 이거가 잘 되면 인류가 종말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정서를 읽어서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이 지금 민주당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좀 초당적 합의, 즉 유권자들의 불안을 과 이 매칭하면서 정치 세력들이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지금 우리가 우려스럽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투자 안 하면 지금 생존 전략에서 뒤처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민심이 자꾸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AI, 반도체, 전력기기, 전력 설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AI에 대한 투자는 과거에는 엔비디아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컴퓨팅 칩을 GPU에 집중되어 있었죠. 이것도 저는 계속해서 의미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이제는 층위가 달라져서 에너지와 전력망, 송전망, 배선망까지 지금 또는 냉각 장치까지 지금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변압기도 존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갖다가 지역 블록에서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AI 인프라와 관련된 그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을 사간 곳에서 제때에 이것을 가동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즉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하는 뉴스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어떤 주에서 특히 뭐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어떤 노스버지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완공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완공되지 않으면 변압기를 샀다고 치죠. 병목에서 어렵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변압기 5개를 샀는데 지금 3개밖에 안 써요. 그럼 2개는 다 내년으로 이월시킵니다. 그럼 내년에 5개 사야 되는데 3개만 사는 거죠. 근데 내년도 5개를 어차피 못 써요. 3개밖에 못 쓰면 하나만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반적인 공급망에서 성장률이 그러니까 둔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날 저희가 이 방송에서 1일 TV 방송에서 네네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은 대단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를 얘기하기를 내년에는 실적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당장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달리아라는 CEO 나달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저기 이 AI 관련 기업들 CEO들 저기 스토리텔링 바꿔야 된다. 우리는 아직까지 소셜 퍼미션, 사회적 합의를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첫 주에 이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다큐쇼라는 팟캐스트하고 같이 긴 시간 인터뷰한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모데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해요. 그렇게 자꾸 중국에다가 GPU를 공급하는 것이 북한에다 핵무기 공급하는 것처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다모데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AI를 핵무기처럼 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다. 좀 제발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말아라고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보셔야 될 것은 스토리텔링의 어떤 변화들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확장을 해야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자꾸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선호도가 좀 낮아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뉴스를 또 쫓아가야 되는 네, 거죠. 네.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는지 만약에 그렇죠. 차질이 생긴다면 그건 내가 한 투자에서도 삐끗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변곡점이네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경계심이 있다라는 거 오늘 이렇게 잘 갈 때 한번 이렇게 또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반드시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해서 투자 조언 꼭 잘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과 함께 AI 시대에 대한 경고 등 메시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금요일 코스닥은 1200선을 돌파했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돌아와 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익률 상위 1%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전장 기준 초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 2위 모두 바이오 종목들이 랭크하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차세대 신약 RNA 개발에 좀 참여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상승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역시 최근 암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좀 낸 상황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도 9% 가까운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로는 우리금융 지주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자본 비율이 높은 부분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3% 가까운 하락세 보였지만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로는 호텔신라 들어와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시장 예상치의 무려 800% 이상을 웃도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까지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박안 외국인이 증가를 했고 또 면세점 실적에 대해서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통주의 상승을 이끄는 대표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5위로는 삼성중공업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모멘텀은 여전한 가운데 고수들은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상위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제약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최근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4월 들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상승에 불과할지 아니면 그간의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때만 해도 바이오의 기세가 좋았죠. 근데 지금 이제 6천, 7천 가까이 오면서 바이오가 조금 힘이 빠진 게 알테오젠이 1위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3,000단 제약이 약간 1,000당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 지금 그 기술 수출 플랫폼 이 업체들이 승승장구했을 때보다는 단일 대우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위 1% 초고수들은 벌써 발빠르게 바이오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의 반전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게 바이오와 로봇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릴 거를 예상하고 미리 선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암학회가 지금 또 열리고 지금 다음 달에 또 다른 학회가 또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코엑스의 바이오 코리아도 지금 열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일정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오 관련 종목들 미리 선점하는 모양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위 모두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 가져가던 종목들 자리에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 역시 태양광 관련 훈풍 받으면서 스페이스X와의 폴리실리콘 계약 소식에 좀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 4%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다만 고수들은 좀 덜어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잠시 후에 관련 전략 살펴보시죠. 3위로는 효성중공업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주죠. 전력 관련해서 두 자릿수 급등을 한 바가 있는데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4위로는 제약바이오 올릭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급등 흐름 이어나가다가 오늘 좀 주가가 조정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 관련된 기업들 이제 상승 흐름이 그만둘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뭐 아주아이비 투자나 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스페이스X 관련주는 그동안 워낙 강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기술적인 이격도 상당히 벌어져 있어서 이 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직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겠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다시 한번 6월 달 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라던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처음에 벤처 캐피탈부터 시작을 해서 스피어 같은 부품주로도 연결이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매도상위 1위 종목인데 이거는 지금 이 미래에셋 증권뿐만이 아니고 지금 증권맨들이 신났거든요. 지금 역대급 성과급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이 좋으니까 지금 증권맨들도 역대급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증권주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당연히 거래대금도 느니까 실적도 좋죠. 증권맨들도 지금 성과급을 많이 받고. 근데 이미 매도 상위에 초고수들의 매도 상위 찍히고 있는 상태고요. OCI 홀딩스랑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에 흐름에서 계속 나왔던 태양광과 그리고 전력 관련주 이쪽이 워낙 강했는데 이미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발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서긴 하지만 이게 전체 시세가 끝났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한번 상위 1% 초고수의 매수픽에 들어오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꼬마 버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버블 종목 중에서 앞으로 커질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블 지금 현재 상태 어떤가요? 네, 먼저 전선 관련 버블이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좀 늘어나고 노후 전력망 수요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좀 연장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좀 한편으로는 원자재 수급 차질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또 전력기기 관련 버블도 좀 큼지막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에서 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이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가 500만 원 전망이 좀 제시되기도 했고요. 재룡산업은 오늘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백화점과 호텔, 쇼핑과 관련된 유통 키워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파란 색깔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버블, 유가가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급증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유가 관련주들 모두 일제히 파란불 들어온 모습이고요. 또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금리 탓에 4대 은행의 부실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분기 말 부실 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넘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우리금융지주와 IM 금융지주 포함한 은행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전력기기 관련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이 영업이익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오히려 신규 수주 확대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위원님, 그렇다면 지금 이 신규 수주 확대에 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 맞는 걸까요? 일단은 좀 파생됐거든요. 지금 효성중공업이 392만 9천 원인데 곧 400만 원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3사 있죠. 초급등을 해왔잖아요. 근데 오늘 중소형주로 매기가 퍼졌거든요. 지금 거래소에 보면은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12.69%로 LS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의 상승률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다음에 코스닥에는 재룡산업이라는 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전력기기 관련주도 하긴 하지만 송배전 관련주예요. 근데 해적 케이블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왠지 여기에 지금 매기가 더 쏠린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일본하고 EU가, 왜냐면 여기에 지금 강자가 프랑스랑 일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협력을 하겠다 했는데 뭘 협력을 하냐면 예전에 얼마 전에 대만의 해적 케이블을 끊었는데 누가
그게 중국이 의심이 돼서 중국 선장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려를 일본이랑 프랑스 포함 EU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위쪽으로 지나가는 북극해에 새로운 해저 케이블을 깔겠다고 지금 둘이 협력을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다 중국의 위협. 그럼 여기 이제 중국이 싼 해저 케이블 재료를 납품을 하다가 거기가 밀려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어디서 데자뷰가 있냐면 아까 매도상이 5위 안에 드는 것 중에 OCI 홀딩스 있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떴던 어떤 트리거가 뭐였죠? 태양광에서 중국이 수출 제한을 걸어서 앨런 머스크가 중국 거를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관심을 돌린다. 그 배경으로 OCI부터 시작해서 하나큐셀이 포함된 하나솔루션까지 움직였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런 게 여기서도 대잡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세계와 척을 지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왜 바다에 그렇게 심하면 8,000m 밑에다가 그렇게 힘들게 깔까? 육상에 깔면 되지. 아니면 육상이 이제 서로 간에 국가 간에 장벽이 있으니까 그럼 위성을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아니면 뭐 스위스 중앙은행으로 막 뭐 돈을 송금하는 해외의 어떤 저 은행들, 그 모든 인터넷망이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해저 케이블이 인터넷 트래픽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시다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위성 상태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홍명보 선수 그때 선수를 뛸 때 막 그 잘리고 이런 거. 요즘에 그거 있나요? 여러분들 축구 중계 방송이나 야구 중계 방송 보면서 옛날에 10여 년 전에처럼 이 위성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멘트 들으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요즘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해저 케이블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해저 케이블은 중요합니다. 그게 또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에 그 어떤 그 보이스를 자처하는 타스님이라는,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인용해요. 타스님이라는 데서 뭘 했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가 우리가 유전만 중요한 건지 아냐? 여기 끊기면 어떻게 되나 해봐,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보도를 했어요. 거기 만약에 인터넷 케이블 끊기면 중동 국가 다 끊긴다고. 그러니까 이란 자기네는 다른 루트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덜 보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렇게 지금 계속 나온다. 트럼프가 아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버리니까 전체를 봉쇄시켜버렸죠. 나포하고. 그랬더니 그 위협이 나온 거예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위협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경들이 전부 다 지금 깔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해저 케이블 부품에 대한 밀어내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제 일본과 EU의 협력, 그리고 해저 케이블에 대한 중요동,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원전선이라던가 재룡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가던 곳에서 지금 대원전선이라던가 지금 이런 주식들이 중소형주를 지금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뭐 중소형주를 싫어하신다면 이거를 뭐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까 전력기기 3사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이고, 효성중공업이 400만 원 돌파하면은 더욱더 강하게 갈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소형주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고 있는 세명전기나 대원조선이나 재룡산업,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제약바이오 관련 버블 이야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4월 초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삼천당 제약 사태를 비롯해 이런저런 이슈들로 좀 투심이 악화됐던 건 사실인데요. 내일 그런데 바이오 코리아 2026에 또 예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스코 같은 이 글로벌 학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월 초가 저점이고 앞으로는 좀 제약바이오주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촘촘히 지금 그 일정들이 있거든요. 일단 17일에서 22일에 샌디에이고에서 AACR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달에 또 아스코가 열리고, 그 사이에 코엑스에서 또 바이오 코리아가 열립니다. 바이오의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 때문에 흔들리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삼천당 제약은 사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이 4대 천왕 있죠. 기술 수출 4대 천왕이 가던 거랑은 결이 조금 다른 종목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삼천단제약은 기술 수출 플랫폼으로 뜬 업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ABL 바이오도 지금 아까 전에 매수상에 올라오는 거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별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4개월 동안 아주 약조정을 하고 있었지 추세가 훼손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결국 다시 한번 25만 원대를 가지 않을까. 1월 달에 세운 기록이 25만 7,500원이거든요. 사상 최고가. 그런 지금 그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그 AACR에서 17일에서 22일 날 열렸던 거 있죠. 그러니까 AACR은 약간 전임상 단계라던가, 그러니까 전임상이 이제 동물 임상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초반 인간 대상으로 실험도 들어가지 않은 초록이나 포스터로 공개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아스코에서는 인간 대상으로 하는 조금 더 진행된 임상 단계를 지금 보는 학회인데, 여기 AACR에서 중요한 게 나왔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우리나라 종목이 여기에 지금 인공장기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ADC라는 항체약물 접합제 요즘에 뜨고 있는 모달리티 있잖아요. 요거를 평가하는 플랫폼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저기 잊고 지내는 거는 그 실험실에서 죽어가는 쥐라던가 원숭이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전임상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안정성이 담보가 되면 이제 인간한테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동물보다 먼저입니다. 인간이 최정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아무리 실험을 한다지만 저건 거의 살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제시를 한 거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 암 환자한테 채취한 암세포로 암 오가노이드, 그냥 인공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실험을 하면 동물을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논란을 피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 동물 학대라던가 그런 어떤 동물단체의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하겠죠. 비용 효율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거는 동물 모델 대비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한테 뽑아냈죠. 그렇다고 인간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체 실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과 유사성이 85% 정도 되는 인공 장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윤리성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이 훌륭한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을 지금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AACR은 마무리가 됐고 내일부터 28일부터 바이오코리아 2026이 목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미원님,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전력기기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꼬마 버블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기 유통이라고 크게 되어 있어서 버블이 큰데 사실 우리나라 유통이 막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그중에 지금 주목할 만한 게 백화점이거든요. 정말 재밌죠. 지금 백화점이 원래 재미가 없는 주식이었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졌어요. 자, 일단 뭐가 있냐면 계절성. 여러분들 지금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5월 달. 5월 달에 연휴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날도 있고요. 뭐 다 쉬는 건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이 되고 5일부터 5월 말 되면은 저희가 또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5월 달은 축제의 달이죠. 휴일이 많으면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쇼핑을 하러 가겠죠? 근데 쇼핑을 하러 가는 내국인들의 수요만 관심을 갖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디로 오냐? 백화점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게 큰 변화가 있는데 유통 3사, 백화점 3사가 모두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명동이나 소공동 가가지고 그 깃발 든 사람들 그 따라다니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싹쓸이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백화점을 갑니다. 그런 것이 지금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반도체 호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평소에 명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 직원이세요. 성과급 8억 받았습니다. 부인분 에르메스 사줄 겁니까? 안 사줄 겁니까? 사주겠죠.
지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으로 수익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걸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좋아서 쏘게 돼요. 요즘에 요시 팝콘통 난리라며요, 엄마 아빠들이. 그거 아이들 몇 개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백화점 매출이 엄청나게 급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적어도 스승의 날인 5월, 10월 이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신세계, 뭐 롯데, 현대백화점 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신세계에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면세점 사업부를 뺐어요. 인천공항 이 면세점에서. 그런데 신세계는 그냥 피지컬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각 지역의 모든 매출 순위 1위는 죄다 신세계예요. 솔직히 말해서 신세계 가면은 다른 데 못 가겠더라고요. 백화점.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를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있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면세점을 뺐는데도 그거를 그냥 피지컬 백화점 매출로 싹 다 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용준 회장이 지금 우리 주주 환원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백화점주들이 변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던 백화점 주식이 너무 재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유통 중에서 백화점주에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지는 꼬마법을 유통 꼽아주셨고요. 지금까지 신일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600선을 넘어서면서 장중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무려 13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일종 고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주의 초강세와 함께 이번 주 또 FMC 그리고 M7 등 빅테크의 실적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기대가 많고 국내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 넘게 오르면서 6,614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초강세, 삼성전자도 오르면서 반도체 투톱 그리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면서 6,61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코스닥도 1.7%가량 오르면서 1,225포인트 지나가고요. 코스피 200, 2.5% 가까운 급등 9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순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외국인 3천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약 1조 원가량 사들이면서 외국인 기관 합쳐서 1조 2천억가량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1조 2천억가량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코스닥도 기관이 약 1,000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습니다. 8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수도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약 30억가량의 순매수 들어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기관이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코스피 시장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하며 출발했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으로 조금 안정화된 흐름 가져갑니다. 1,470원 선에서 출발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73원 선 지나가면서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효성중공업이 1분기 4조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기록하며 역대급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역대 최대 신규 수주와 초고압 전력기기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1분기 중공업 부문의 신규 수주가 4조 1,745억 원을 기록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가량 늘어난 수주 잔고를 밝혔습니다. 신규 수주의 77%는 북미향이었고요. 수주 잔고는 15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는데요. 유한타증권은 북미 초고압 중심의 수주 경쟁력에 더해 데이터 센터 전력 구조 대응까지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면서 수주와 제품 믹스, 성장축 모두가 동시에 상향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에는 이연된 이익까지 반영이 되면서 실적 레벨이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효성중공업은 여전히 가장 저평가된 국내 전력기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볼 텐데 장중에 40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신고가 새로이 써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23% 가까이 급등한 39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초강세입니다. 전력 3사가 오늘 일제히 튀어오르는 가운데 LS 일렉트릭도 12.8%가량 급등하며 신고가 새로 써내고 있습니다. 25만 6,0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11%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면서 10만 6,700원 선, 대원 전선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급등세입니다. 14.86%가량 급등한 1,36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컬처 열풍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내 외국인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와 함께 반도체 호황과 더불어 내수 소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백화점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현대백화점에 대해 백화점 3사 중에 서울 내 1조 원 이상 매출 점포 보유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1분기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는 또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계획도 발표하면서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붙고 있는데요. 오늘 일제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대백화점 16% 가까이 급등하면서 11만 4,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에 21%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습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47% 가까이 오른 41만 3,0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갤러리아도 4.94%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백화점주들이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먼 스틸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은 중동 분쟁이 촉발한 화석연료 비용 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청정 에너지 전환이 이에 대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종전 이후에 에너지 믹스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도입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재생에너지 수출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가스, 석탄, 원전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과 가스가 대부분의 발전 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IM증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풍력과 연료전지 밸류체인에서의 기회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오늘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 7% 넘게 상승하며 67,900원 선, 68,000원 선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기대감 붙으면서 9.86%가량 급등, 278,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중동발 이슈보다 실적에 더 초점을 맞추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6,60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새로이 써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130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련된 주가 흐름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2020년대에 두 번의 에너지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타나면서 전기화 시대를 가속화시켰는데요. 최근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전력 쪽 그리고 투자 사이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나온 또 엠버 보고서 네. 이렇게 의미 있게 보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앞서서 어떤 보고서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세계 네. 최대의 에너지 싱크탱크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엠버가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20년대에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에너지 쇼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네. 화석연료 쇼크가. 이게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26년에 미국과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한 어떤 공급망의 위기, 그 화석연료 공급망의 위기를 갖다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확산시켰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엠버 보고서는 사실 이번에 어떤 두 번의 에너지 쇼크가 1970년대에도 사실 에너지 쇼크가 두 번 있었잖아요. 1973년과 1979년 이렇게 두 번 있었는데 그 1970년대 에너지 쇼크와 이번의 에너지 쇼크는 그 양상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그럼으로써 에너지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재편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네.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달라질 것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1970년대에는 화석연료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대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전기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고 ESS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그 사용자 단, 엔드 유저 단에서는 네네. 가령 뭐 전기차, 그러니까 운송 부분에 석유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전 세계 석유 수요의 한 60% 정도를 갖다가 운송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가령 이제 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히트펌프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할 때 많이 LNG 가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즘에 인덕션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대안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위기 자체는 에너지 쇼크 자체가 결국은 전기 시대를 더 앞당길 거라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대 현재 살고 있는데 네. 이때 에너지 쇼크와 네. 당시에 1970년대 에너지 쇼크를 좀 비교 분석하면서 네. 전략을 챙겨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대안이 있고 그때는 없었다라는 게 중요 골자일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럼 2020년대 두 번의 쇼크, 쌍둥이 쇼크, 네. 오일 쇼크에 대한 것부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번이 예. 생각보다 1970년대 굉장히 세계가 글로벌리 해가지고 혼란에 휩싸였었잖아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1970년대의 오일 쇼크는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의 공급 축소를 불러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한 1000만 배럴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걸프만 지역들 자체가 완전히 다 거의 다 막혔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공급의 어떤 축소가 한 1000만 배럴 정도가 발생을 한 거고 설사 이 전쟁이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바로 빨리 이게 그러니까 공급량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자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 걸프만 지역이 한 60여 곳의 그 에너지 시설이 파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다시 복구해가지고 가동시키는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완전히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뭐 기뢰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란 한사코 뭐 통행료를 받아야 된다고 현재까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완전한 어떤 통행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 위기가 더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화석연료의 최대 수출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제한받고 있잖아요. 특히 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의 못 가지 않습니까? 제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나마 그 공급이 어떻게 보게 되면 왜곡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공급의 어떤 축소, 공급 왜곡 현상이 더 굉장히 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사실 화석연료 어떤 무역, 그러니까 그 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해졌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1989년부터 현재 24년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무력 충돌의 빈도예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를 사용한 무력 충돌의 빈도.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해상 요충지를 갖다가 봉쇄하는데도 과거만큼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가령 뭐 이번에도 뭐 수천만 원대 드론 같은 걸 갖다가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조그만 보트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커다란 뭐 유조선이나 상선을 공격한다거나 뭐 개미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개미 함대 뭐 이런 식으로 저비용으로 그러니까 그 해협이라든지 해상 요충지를 갖다가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또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과거 미국은 이 에너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 방위, 그다음에 안보 보증국이었죠. 에너지 안보의 보증국. 근데 이게 2019년부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순수출국이 돼버렸어요. 에너지 순수출국. 그러니까 이게 과거만큼 에너지 안보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아쉬울 게 없네.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 에너지, 그러니까 그 중동에 오일이 필요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는 걸 갖다 막는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갖다 기울였을 텐데 지금은 그런 요인들이 오히려 적어졌다는 얘기고 오히려 지금은 안보 보증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교란국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어떤 위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갖다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지금이 이제 그래서 지금 20년대에 발생한 이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이 글로벌 그다음에 특히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화석 연료만 있었던, 그러니까 대안이 없었던 1970년도로 이렇게 좀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그 쇼크가 일어난 이후에 에너지 판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런 부분도 한번. 예. 단기적으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변화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1973년 이전에는 배럴당 오일 가격이 한 23달러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1980년, 그러니까 1979년에 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 1980년에는 이게 얼마가 됐냐? 6배나 오른 140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전환을 시도를 합니다. 하나는 저기 이제 그 수직으로 그려진 두 선이 있죠. 앞에 게 1973년, 두 번째 게 1979년이에요. 그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오일의 수요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1인당 수요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수요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대체하기 위해서 뭘 썼느냐. 가령 가스라든지 석탄, 발전, 특히 발전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쓴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석유 수요 자체는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점점 줄여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또 그다음에 오펙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석유를 갖다 더 많이 발견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원자력이 됐든 석탄이 됐든 가스가 됐든. 그러니까 석유 발전이라든지 석유에 의존하던 어떤 에너지 흐름 자체를 다른 화석 연료로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이 1인당 오일 소비량이 2.6%씩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1974년부터 1985년까지는 연평균 한 0.8%씩 감소를 합니다. 떨어졌군요. 예. 근데 반드시 그런데 이제 이 전력원의 비중을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앞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오일이 지금 저기 중간에 있는 황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973년대 이게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였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 여기는 지금 차트는 90년대까지만 남아 있는데 현재는 2%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엄청 줄었네요. 예, 바로 원자력이 채운 거죠. 네. 원자력이 1973년도에는 한 3%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서 한 17%에 달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일의 어떤 그 전력 생산하는데 오일의 비중이 줄어든 그 빈자리를 천연가스하고 그다음에 석탄, 아직도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었잖아요. 이 화석연료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인당 소비량은 줄었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용량이 다시 늘어났다. 왜 그러냐면
인도라든지 중국 이런 신흥국들이 엄청난 어떤 인구 대국들이 그 산업화를 갖다 가속화시키면서 화석연료의 어떤 절대 사용량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이번에는 그럼 어떨까? 확실히 뭔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예. 엠버 같은 경우에는 단언을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동의를 거죠. 하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압도적인 전기화 기술이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 전기를 생산하는 것들이 훨씬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태양 에너지 플러스 ESS를 한 게 메가와트 아워당 한 60달러와 정도 된다고 해요. 생산 원가가.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 LNG를 통해서 1메가와트 아워를 갖다가 생산하는 비용이 이 엠버 추산에 따르면 16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걸 쓸까요?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를 쓰는 게 그렇죠. 전력 생산 원가가 워낙 네, 싸니까 가성비. 이 부분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기차. 가령 지금 대부분의 이 사실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이 운송 부분이에요. 운송 부분이 그 오일 사용의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 45%는 도로, 우리가 도로에서 그 가령 뭐 트럭이라든지 우리 휘발유 자가용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게 한 45%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 15%가 해상과 그다음에 항공 이쪽이 15%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주행거리당 비용이 60에서 80%가 벌써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압도적으로 이 전기 기술이 저렴하다는 얘기죠.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두 번째로는 이 전력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거 건설하는 데까지 한 10년이 걸리지만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8개월 정도 걸리고요. 육상 태양광 시스템은 사실은 몇 주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급망도 이미 다 완비가 돼 있어요. 네. 뭐 추가로 뭐 공급망을 갖다가 뭐 건설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모듈, 그다음에 ESS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 자체가 이미 다 완벽하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거보다 더 완벽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태양광과 바람은 수입할 필요가 없죠. 제재를 받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다음에 무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망 차단에 대한 어떤 인위적으로 공급망 차단에 대한 어떤 위험 같은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에너지 독립 자체가 가능한 거고요. 그 에너지 안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가역성을 갖다가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생에너지를 갖다 한 번 설치하면은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죠. 유지 보수 비용은 약간 들겠죠. 그렇지만 연료비라든지 이런 건 안 그럼 들지 없죠. 않습니까? 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일단 사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휘발유 가격보다 전기요금이 훨씬 싸니까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겠죠. 히트펌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있는 히트펌프를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전부 다 그 난방을 갖다가 가스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트펌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화석연료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이번 위기가 종료가 되더라도 화석연료로 돌아갈 경제적 어떤 유인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딱 닥쳐서 완전히 에너지 시장 판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네네. 그걸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하고 네네. 어떤 그 함의가 있을까요? 이번에 엠버가 주목하는 시장은 아시아가 대전환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몇몇 높은 국가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만, 그다음에 일본, 중국 뭐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로 들어오는 석유 수송량이 4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사실은 향후 10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제일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두 번 쇼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이제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결과 석유 및 LNG의 태조가 이제 나타날 거다. 전력 생산 부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가 LNG를 대체하기 시작할 거고요.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그 석유 수요를 갖다가 급감시키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세계적으로 놓고 보기에 2007년에 OECD 국가에서는 그 오일 수요 자체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위기가 그 어떤 오일의 어떤 화석연료 시대의 어떤
그 일종의 쇠퇴 이걸 갖다가 가속화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제안,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화석 연료를 갖다가 옹호하는 어떤 기존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조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철폐를 해야 될 거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망 확충에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소비자단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가스 사용을 줄인다든가 가령 요리할 때 그 인덕션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집안의 그 난방 수요를 갖다 히트펌프로 바꾼다 하는 이런 쪽의 전기화를 갖다가 우선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급하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스 요금보다도 전기 요금을 낮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은 사실은 그거예요. 낡은 화석 연료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 시대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던 인류는 네. 이번 위기로 확실하게 후자로의 전환, 다시 말해서 저렴한 전기 시대로 나아가는 어떤 그 전환을 더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엠버 보고서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위기로 결국 전기 시대를 더 가속화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와 닿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투자도 거기에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오늘 시장도 바로 그런 걸 반영하고 있다. 아주 굉장히 적절한 주제로 오늘 답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 투자의 긴 흐름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있을 주요 경제 일정들과 특징주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노동절로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만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거래일 동안 이 4월의 마지막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번 한 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예고되어 있고요. 미국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움직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역시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에 좀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은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 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까지 HD현대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내일부터 30일까지는 바이오코리아 2026이 열립니다. 올해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시키면서 역대급 세제 혜택과 R&D 혜택이 좀 투입되기 시작한 만큼 큰 규모의 이번 행사,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단순 전시회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부터 또 컨퍼런스까지 함께 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또 화요일에는 일본은행이 이틀간의 회의를 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29일에는 미국 연준 FOMC 회의 후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 만료 전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29일 수요일에는 빅테크 기업들 MS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실적이 이어지고요. 30일 목요일에는 미국 FOMC 금리가 결정됩니다. 또 주요 경제 지표죠. 미국 1분기 GDP와 3월 PCE가 공개되는 만큼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또 한화그룹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추진하고 있는 마스카 프로젝트의 상징적 거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제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6월에 필리조선소 확장 공사를 위한 건설사 계약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8년 완공 목표고요. 약 12만 평 규모의 블록 생산 기지를 확장하겠다라는 목표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화 비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전 5.26% 상승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75%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한화 솔루션 1.11%, 한화 오션도 1% 넘게 빠지고요. 한화 시스템도 차익 실현 매물 소외하면서 3%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네, 장중에 6,630까지 갔고 SK 하이닉스 130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22만 원 선에서 움직이네요. 저희 내일 또 최선을 다해서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다려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